예, 제목이 그 포스트 휴먼 교양 교육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제가 뭐 교육이나 교양 교육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과 그것들이 함축하는 어떤 교양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빠르게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PT 파일을 들어가서 아마 자료집에 좀 첨부되어 있는데요. 약간 조금 내용을 제가 그 중간에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내용이 좀 많아서 빠르게 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포스트 휴먼하고 교양 교육이라는 어떤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그 현재의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세상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타인, 타자, 자연, 그다음에 뭐 인간 이외의 여러 존재들과 상호작용하게 될 방식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나 특히 대학의 교양 교육의 많은 이념, 목표 등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어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특히 근대 어떤 형성된 유럽에서 형성된 교육 제도나 그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그 아마 굳이 그 가장 핵심적인 말을 뽑는다면은 결국 어떤 그 우리 인간이죠. 아까 그 김정갑 선생님이 그 인간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인간되기의 과정으로서 어떤 자아라는 것을 교험적으로 성숙시키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는 어떤 자기 형성의 과정이 어떤 교양 교육의 목표일 건데요. 그런데 어떤 포스트 휴먼이라는 어떤 조건, 현상이 출현함으로써 사실은 인간됨의 조건이나 우리 삶을 구성하는 많은 임의 요소들, 그 다음에 주체로서의 우리가 다른 인간을 비롯해서 여러 형태들의 타자들이나 환경과 관계받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떤 교양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이념을 가르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사실은 우리 지금은 어떤 그 근대적 휴머니즘의 토대를 맞추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은밀한 반성이 요구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뭘까라고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그 인간의 사이보그화 내지 어떤 인간 형상과 같은 과학 기술과의 결합, 혹은 과학 기술을 통한 인간의 변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인공적인 의미의 어떤 자율적 행위자가 등장. 그 인공지능이죠, 사실은. 기존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기계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나름대로의 어떤 자발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을 대행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공행위자가 등장했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메타버스 담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듯이 어떤 가상세계라는 것과 현실세계, 그 철학에서는 그걸 리얼리티라고 그러는데요. 그 리얼리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상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우리말로 사실 이게 가상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번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영어로는 버추얼한 리얼리티인데 그 자체도 어떤 하나의 리얼리티의 핵심 부분으로 편입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인간이 기계화되고 기계가 인간이 된다, 인간화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이나 비인간 혹은 생명, 기계, 마물질, 자연인공 등등의 어떤 그 이언적인 형태의 범주 구분들이 급격하게 와해되거나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점과 연관해서 특히 이제 그 최근 그 디지털 ICT라는 것이 사실은 디지털 정보 기술이 우리 삶의 어떤 일상적 삶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큰데요. 사실 그런 현상을 가르쳐서 이 플로리드라는 어떤 그 이탈리아 출신의 영국 철학자는 이걸 4차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4차 혁명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인간학의 어떤 4차 혁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보혁명이라는 것이 인간 본질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식의 재고를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 이후에 네 번째
그 인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산이나 데이터, 통신, 정보 등등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또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이것들이 점점 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나 다른 타인이나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기술의 어떤 출현 이전과 출현 이후로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어떤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많은 개념체계, 범주, 상식, 관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떤 그 재경신해야 되는, 리뉴얼해야 되는 어떤 단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현상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모든 어떤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법, 제도의 변화를 어떤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죠. 특히 지금 이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 영역 같아요. 그죠? 그 경제적 영역이고, 일부 이제 그 어떤 그런 변화된 관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법률 분야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술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이제 최근 이제 그런 것들이 하도가 되면서 어떤 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어떤 이런 학술대회도 어떤 그런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이 플로리디는 역사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이퍼 히스토리, 그 일종의 가행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 문자 발명 이전에 이 프리 히스토리 시기가 농경의 시작 따지면 대략 6,000년 정도인데요. 그 문자 발명부터 컴퓨터 기술의 발전까지 대략 6,000년으로 봅니다. 그럼 그게 이제 6,000년에 어떤 12,000년 정도의 프리히스토리와 히스토리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어떤 플로리디는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가 시작되었다. 물론 어떤 그 정보 시기라는 것은 사실 히스토리의 어떤 시작이 정보 시기인데요. 하이퍼 히스토리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위 디지털 정보 혁명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특징은 과거에도 어떤 ICT 기술이 있었죠. 책이라든지 문자, 인쇄 이런 것들이 다 그 ICT 기술인데요.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인간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어떤 그 주변적 요소에 불과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ICT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수준, 우리 모든 일상적 삶이라는 것이 ICT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떤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었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1년에 산출되는 데이터가 몇십 제타바이트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제타바이트라는 것이 엑사바이트보다 1000배 정도 더 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시대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어떤 데이터 양이 12엑사바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어떤 뭐 노비문스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12엑사바이트인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몇십 어떤 제타바이트를 산출하고 있으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어떤 그 데이터들의 처리라는 것이 인간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뭐 99% 이상이 어떤 인간의 어떤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기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ICT 기술과 데이터의 어떤 처리 능력이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인류의 복지, 유지, 발전, 번영을 위한 본질적인 조건, 그 우발적인 우연적 조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 사이버 어택, 우리가 사이버 테러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 그게 사실은 이제 이 플로리다가 말하는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인데요. 특히 뭐 이게 벌써 몇 년 전의 자료인데 G7 국가의 어떤 GDP의 70% 이상이 사실은 무형상품, 정보에 의존하는 어떤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인간을 이 플로리다 사람은 인포스피어라는 표현, 그다음에 인포그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의 삶이라는 것은 온라이프의 삶이다. 이게 이 사람이 만든 신조어인데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그 무의미해진 어떤 그런 삶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그 다른 개체들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이기보다 각자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정보적 유기체라는 의미의 인포그이고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행위자, 인간이나 동물들뿐만 아니라 공학적 인공물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정보로 이루어진 어떤 환경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어떤 그 초기 단계지만 아마 어떤 그 휴대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될 건데요. 우리가 나이 든 사람, 우리 저만 하더라도 나이가 꽤 들고 성인이 된 다음에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태어나는 어린 애들이 뭐 3살, 4살 때부터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놀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맞추어서 정보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이 정보 공간이라는 속에 우리가 완전히 이주하는 어떤 상태가 될 거고, 그런 어떤 정보 공간 단절을 낼 때마다 우리는 마치 그 공기가 없거나 혹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같은 어떤 그런 빈 공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정보 흐름이 방해가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취약하게 되거나 그 병들게 되는, 사실 이미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근미래의 어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ICT 기술이 지배하는 어떤 그 삶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플로리드가 말하는 인포스피어의 한 어떤 단면일 건데요. 많은 어떤 인간들이 수행했던 인간의 정신을 필요로 했던 마인드 워크라는 것들이 어떤 기계들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환경조차도 다양한 어떤 소프트 행위자거나 혹은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결합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없는 것처럼 그죠? 대단히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를 의식하지 않는 어떤 투명한 어떤 상태로 이 정보기술과 어떤 상호작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뭐 그게 꼭 좋은 사회인가는 다른 이야기예요. 꼭 좋은 사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인간의 우리 어떤 일상적 삶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되거나 지배되는 일종의 알고크라시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매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욕망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단순히 이건 도구가 아니라 기술 자체가 나를 형성하는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의 하나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떤 시대적 환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혹은 시대를 어떤 통칭하는 말들이 어떤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고 이런 포스트 휴먼의 개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을 조금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한 가지 어떤 단서 내지 방편을 제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포스트 휴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아마 가장 표준적이거나 가장 최소한의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로버트 페페레라는 어떤 학자가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는 책에 쓴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이제 그 휴머니즘으로 소위 알려졌다. 그 르네상스 이후 특히 뭐 근대 유럽을 거쳐서 19세기, 20세기까지 알려졌던 시기가 이미 이제 종결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휴머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의미가 바로 포스트 휴먼의 어떤 한 가지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특히 이것의 큰 의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인식, 전통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개입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들이 특히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는 생명하고 기술을 비교하고 인간은 생명이고 기술은 인간과 구분되는 거였잖아요. 더 이상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생명과 기술, 인간을 구성하는 것 요소 중에서 이 둘의 구분이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우리는 굉장히 어떤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페렐의 어떤 초기 책에도 나오고 그 전에는 이 포스트 바이올로지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요즘은 이 표현을 안 쓰는 것 같고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로 아마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포스트 휴먼이 뭐야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그 용어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이유라는 뜻이 있죠. 포스트라는 말 자체가. 시간적으로 이유라는 말도 있고 조금 더 추상적인 해서 뭔가를 벗어난다, 넘어선다,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존하면서 어떤 크게 이제 어떤 부분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각자의 입장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담론 속에서 가장 어떤 그 일반적인 특징적인 두 가지 생각은 이 미래의 어떤 기술공학적 존재로서의 포스휴먼이라는 생각하고 탈인간주의 담론의 지향점으로서의 포스휴먼이라는 개념들이 경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포스휴먼을 미래의 어떤 기술공학적 존재, 이것도 시간적으로 유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어떤 닉 보스트롬이고, 그래서 이런 입장을 우리가 트랜스 휴머니즘을 부를 수 있고요. 혹은 어떤 그 인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으로서의 어떤 탈인간주의의 어떤 지향으로서 포스휴먼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비판적 포스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어떤 휴머니즘 이유니까 어떤 시기적으로도 이유이고 어떤 근대의 휴머니즘을 뛰어넘는다,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개량하자는 주장입니다. 가령 인간의 신체는 진부하다라는 어떤 스텔락이라는 유명한 어떤 행위예술가의 선언, 이런 것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성이나 육체, 심지어 능력들을 기술을 통해서 향상하자. 그래서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주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들이 지향하는 어떤 그 이상적 인간관은 이런 것 같아요. 더 오래 살고,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한 인간. 특히 이제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은 이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건강 수명이나 인지 감정 이런 어떤 능력의 관점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를 포스트휴먼이죠. 가령 지능이 뭐 IQ가 뭐 300이다, 400이다, 뭐 등등 이런 거죠. 아니면 건강 수명이 이제 200살, 300살까지 사는 인간, 이런 인간이 포스트휴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경로 혹은 도구들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어떤 특히 뭐 커즈발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하는 어떤 그 마인드 업로딩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저께인가요? 보니까 지금 그 앨런 머스크가 그 뉴럴 레이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두뇌에 디지털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실험을 이제 곧 시작할 거라는 뉴스가 떴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이 이런 어떤 트랜스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트랜스휴머니즘은 흔히 울트라 휴머니즘 혹은 스테로이드 휴머니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들은 어떤 그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어떤 계층적 세계관이나 자연의 다른 존재와 분리해서 인간을 굉장히 특권적이고 외적인 존재로 간주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이거나 역사적인 반성, 설명,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오래 살고 더 빠르고 등등처럼 이들은 어떤 미래의 어떤 진보라는 것을 하나의 기술 개발,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경제 발전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하니까 물론 좋죠. 이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혹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입장이 있는데요. 이들을 갖다가 어떤 포스트휴먼 턴이라는 제가 이름을 붙여본다면은 일종의 포스트휴먼적 전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그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에 대한 반성입니다. 아마 그 김종갑 선생님이 아까 그 기조 강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까 뭐 풀이라 잡초라든지 여러 사대강 등등의 어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라는 개념을 과거의 어떤 물론 휴머니즘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역사에 가져온 어떤 어마어마한 진보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완벽하거나 완결적인 생각이 아닌 한 또 우리가 거기서 반성하고 비판해야 될 부분이 존재할 건데, 특히 그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 개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계적인 개념이자 동시에 어떤 차별과 배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의 차별과 배제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 아닌 다른 존재, 비인간 어떤 동물이나 비인간 대상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메커니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어떤 이 근대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이라는 것을 어떤 인간 아닌 것이나 비인간과의 어떤 차별을 통해서 위계적으로 정의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인간 간의 어떤 위계 및 차별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그 다음에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의미에서 포스트 앤서포센트리즘, 혹은 여러 가지 의미의 어떤 이 근대 휴머니즘을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이분적 구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미에서의 포스트 듀얼리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포스트 휴먼 턴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이 탈휴머니즘은 어떤 기본적으로 성별이나 인종, 지역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인간들 사이의 어떤 차이에 입각한 어떤 배제주의적 담론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포스트 휴머니즘의 고유주장이라기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인종주의, 뭐 장애 연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틀 속에서 이걸 수용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에 특히 이제 인류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통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의 지금까지의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 종족주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 종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간은 다른 형태의 생명 및 기술적 존재와 연결되어서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 있는 관계체계의 일부이지,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하게 대단한 어떤 특권적이거나 세계의 중심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환경과 기술에 지구에 묶여있는 어스바운드된 어떤 그런 존재이고, 결국엔 다른 어떤 그 생명이나 타자들과 의존하면서 공진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인간이 지구에 거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존재들과의 협력과 그런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탈인간주의적 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 인공, 정시, 신체 이런 어떤 다양한 이분법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분법들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위계적 그 세계관의 형성, 그러니까 인공보다는 자연을 가치 있는 걸로 보고, 신체보다는 정신을 가치 있는 걸로 보고, 기계보다는 생명을 가치 있는 걸로 보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분법이라는 것들이 그런 위계적 세계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포스트 듀얼리즘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이 로지 브라이트라는 철학자는 오늘날 이런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진공 속의 어떤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 현실 속의 어떤 실천적 담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포스트 휴머니 조건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조건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그 환경 속에서 이 탈휴머니즘과 탈인간 중심주의를 어떻게 수렴시킬 것인가, 이게 어떤 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이 첨단 기술이 산출하는 다양한 어떤 인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 자본주의가 어떤 야기하는 다양한 어떤 그 현실적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게 하는 그런 이런 위기를 돌파하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 윤리와 정치적 실천을 구축하는 것이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구체적 기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들이죠. 기후변화, 그 다음에 기술의 어떤 문제, 가상공간과 현실의 구분, 인공행위자의 등장, 불평등의 문제, 차별 배제, 가짜뉴스,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발전된 진보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담론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은 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은 어떤 이 탈휴머니즘과 탈인간중심주의, 그러니까 이런 서구 중심적, 남성 중심적, 이성의 중심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성별이나 인종이나 지역 같은 타자들의 어떤 차별 배제를 없애는 사회, 그 다음에 인간이나 동물, 뭐 기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계들 상상함에 있어서 어떤 그 인간 중심주의적인, 인간 특권주의적인 생각의 탈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인간의 활동과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조건이나 구조를 뭔가 새롭게 상상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포스트 휴먼 담론의 지향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단순히 어떤 기존의 어떤 그걸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의 변화 속도나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철학이나 인문학이라는 것들이 이런 변화를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어떤 미래의 어떤 변화된 세상을 어떻게 개념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이 클루리스라 그럴까요? 단서가 없이 어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어떤 그 교양교육 특히의 어떤 중요한 것들은 이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을 도와줄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제도적 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에 통해서 우리는 사실 다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싶은데요. 제도적 교육을 쭉 받고 나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과 타인 세상을 의미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서사를 습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이죠, 사실은. 그랬을 때 지금 어떤 그 20세기 혹은 21세기 초입의 학생들이 받고 있는 특히 오늘날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 특히 요즘 뭐 선거철이 다가와지면서 뭐 이대남이니 뭐 이대인이니 특히 20대들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들이 형성한 서사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어떤 경쟁 구조 속에서 개인, 자유, 경쟁, 효율, 능력, 시장 이런 것들을 이 어떤 지배적인 어떤 연결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서사 구조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20세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대 휴머니즘이 발전한 어떤 마지막 이 피크랄까 할까요? 거기에 어떤 하나의 역사적 기결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결국 어떤 휴머니즘 속에, 근대 휴머니즘 속에 이런 식의 어떤 서사로 갈 수밖에 없는 맹학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포스트 휴먼 시대라는 것은 이런 어떤 서사는 구분되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대안적 서사를 요구하고 있고 어떤 교양교육이라는 중요한 역할은 이런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는 어떤 교육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소한 일상이라는 것이 타인이나 혹은 자연의 타자들에 대한 해악으로 기결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특히 이 기술의 역량, 아무리 인류세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술적 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라는 것이 나의 형성, 인간의 형성이나 세계의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과 함께 그로부터 어떤 기술이 지향해야 될 규범적 지향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이 교육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무엇보다도 어떤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정치라든지 시민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어떤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어떤 교육의 쟁점들을 쭉 따져보면 뭐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어떤 그 생태적 사고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어떤 근대 자유주의, 어떤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점에서 근대의 발명품인데요. 그게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어떤 생태적 세계관,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도 분리된 개체의 단위가 아니라
어떤 그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문제라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그 하나의 관계론이나 전체론적 관점에서 윤리를 다뤄야 된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칸트니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근대적 윤리라는 것들이 다 개체 이 어떤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에 입각한 윤리 체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 나름대로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그것들의 한계를 우리가 좀 더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존의 윤리죠. 생태계의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어떤 이 취약성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도 취약하고 다른 존재도 취약하잖아요. 그 어떤 윤리에 기반한 그런 취약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의 어떤 유한성과 연약성에 주목하면서 함께 공존할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버추 에틱스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지적인 이론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훈련이나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학생들이 너무나 경쟁이나 대립의 어떤 관점에서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마음의 습관, 행위의 습관을 협력의 가치, 공존의 의들을 훈련할 수 있는 습관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교육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움에 대한 개방성.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배제적 담론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존재의 차별, 이질적인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정오의 어떤 근거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고 새로운 것들이라는 것들을 뭔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보편주의를 가장한 독단이나 뭐 어떤 것이든지 이걸 정상이나 비정상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어떤 비정상을 폄하하거나 배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태도. 사실 왜냐하면 이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새로운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방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너무 진짜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다음 책임의 문제도 우리가 사후적인 의미의 어떤 책임을 지는 묻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미 어떤 하나의 행위라는 것이 개별 행위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매니 핸드라고 그러죠. 어떤 하나의 어떤 윤리적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 최종의 말단의 어떤 촉발자는 한 명일 수 있지만 그 원인에 해당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다양한 많은 행위자들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가 분산된 도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나 개선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 개인에게나 집단에게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너 책임이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일단 오히려 앞으로의 시대는 좀 더 예방적 관점에서 사후적인 책임보다는 예방적 임무로서의 책무성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 그러니까 어떤 윤리라는 관점을 바라보는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뭐 하기 위해서 뭘 먼저 어떤 의무의 관점에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덕성 혹은 품성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 뭐 김동관 선생님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일상적 삶의 습관을 바꾸는 문제예요. 이거. 단순히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 하나하나의 조그만 우리의 먹는 방식,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디에 살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거주하는 방식과 관련된 어떤 일상의 구체적인 삶의 습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게 이 포스트 트루스나 이것들부터 파생되는 일종의 트리발리즘이라고 그래요. 종족주의인데요. 이것들이 어떤 하나의 이제 오히려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사람이 더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더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의미에서 가짜 뉴스라든지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어떤 더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모든 생각들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표현은 잘 이름하여 거짓 선동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식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이라고 할 때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책임.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되는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책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는 것 자체, 그 믿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론적인 어떤 그 반성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소위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뭔가 어떤 시간이 없어. 개소리 요즘 나오는 소리들이 다 개소리라는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철학자가 부르시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소리라는 것은 참과 거짓에 관심이 없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은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은 그 진실을 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들킬까 두려워하는데요.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뭐가 참이고 거짓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동이나 어떤 나의 어떤 당리당략적인 어떤 이익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소리를 개소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더 이상 개소리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식적 책임이 중요한 사회로 우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때, 물론 코딩 교육 중요하죠.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건 아주 정말 기초적인 하나의,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발상 자체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결국 이런 인식적 책임의 문제, 새로운 어떤 정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식적 책임의 의식을 우리가 그거에 적합한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가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문제는 워낙 많은 이야기들 나와서 건너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은요, 지금까지 우리 어떤 그 교육이라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서의 교육이잖아요. 또 대개 어떤 대학 교육이라는 것도 직업 예비 과정, 고등학교 이런 거로 전락됐고, 뭐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부터 알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여전히 교육정책 결정자나 여론 주도자 학부모는 여전히 20세기의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교육정책도 참 한심하죠, 사실 많은 부분들. 사실 일산의 어떤 교사, 저는 중고등학교 그 강연 나가서 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놀랍게도. 근데 그것이 오히려 부모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밀려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그 뭔가 문제 그 장애를 그 맡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그 저는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또 성공 수단으로서 교육은 굉장히 제한적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이라는 것도 이제 일과 교육의 관계, 직업과의 관계라는 것도 느슨해질 거고, 특히 이제 뭐 그 기본소득 시대나 인공시대가 더 이제 심화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직업 일하는 시간만큼 어떤 여가 시간을 할 때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때 나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단순히 일이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어떤 구조하고 의미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교양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저는 대학 교육 자체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업 예비 교육이 뿐이 아니라 직업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조직하는 능력과 감수성을 훈련하고 예술이나 문화의 어떤 심미적 학류 능력을 개발하고 경쟁이나 공정과 협력 같은 훈련하는 과정. 이것이 중요한 교육의 어떤 목표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랬을 때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커리큘럼을 저는 많이 그 혁신적으로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과학문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방식으로 더 이상 그 미래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시대는 그 한계가 다가왔고 다양한 인문학의 예술 문화들이 융합되는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아까 뭐 계속 과학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모든 어떤 자행 학습을 포함해서 예술이나 문화나 체육과 같은 그런 교과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또 시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